자, 그러면 우리 교재 97쪽에서 아까 이어서 진행합시다. 자, 거기 경찰법의 일반 원칙 그랬죠? 일반 원칙은 본래 조리라고 아까 공부한 조리라는 게 조리라고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따로 묶어서 일반 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원칙은 여러분들 거기 설명이 4줄 있는데 셋째 줄 보세요. 실정법, 성문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강조 차원에서. 그러나 성문법에 규정이 안 돼 있을지라도 이 원칙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불문의 법이기 때문에 이거에 위반된 경찰작용은 위법이 되는 거예요. 자, 뭐뭐 있냐? 비례의 원칙, 일단 큰 제목으로 비례의 원칙 쭉 넘겨봅시다. 100페이지 가면 평등의 원칙, 101쪽에 자기구속의 원칙, 그 다음에 102쪽에 신뢰보호의 원칙, 그 다음에 104쪽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105쪽에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응? 자, 이거요 세부 내용까지는 잘은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원래 행정법이라는 내용인데 그 중에 좀 이렇게 좀 추린 거예요. 조금은 알고 있을 필요는 있어. 특히 경찰행정에서 특히 비례 원칙 같은 거는 아주 많이 이제 중요한 원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 97쪽에 다시 돌아옵시다. 비례의 원칙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뜻은 뭐냐? 첫째 줄, 두 줄. 우리 경찰기관이 국민한테 경찰 적용할 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한다고 할 때 그 목적과 그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는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볼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 즉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잉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쭉 읽어나가면서 그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괄호 속의 내용 밑줄 참새 쫓기 위해서 대포라는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독일의 격언으로 이제 표현됐어요. 비례원칙. 예, 그거 알아두시고 그 밑에 줄 원래는 이거 국민한테 필요 이상으로 과잉 침해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에서 출발이 된 건데 국민한테 이익 주는 것도 과잉으로 주면 안 된다까지 확대된 거야. 그래서 오늘날은 거기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 오늘날에는 급부행정이라는 표현이야. 급부행정은 이익 주는 행정을 말해요. 국민한테 이익 주는 조치를 할 때도 필요 이상으로 과잉으로 주면 안 된다까지 확대됐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법적 근거로 가서 법 이름 2개. 헌법 37조 2항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어떻게 돼요? 1조 2항. 이렇게 법 이름 2개 간단히 체크. 자, 내용을 잘 공부하세요. 내용 어떻게 돼요? 넓은 의미의 비례 원칙이라고 우리가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건 내용을 들어보면 3가지의 세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3가지 세부 원칙 모두 다 충족했을 때만 적법한 조치를 한 거로 평가합니다. 3가지 세부 원칙 앞글자 따면 적필상 이러고 머릿속에 기억.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이렇게 3가지 원칙. 이 내용은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어요. 내용. 자, 적합성 원칙은 뭐예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개 있다고 목적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관없는 수단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수단이 다 목적 달성할 수 있어요. 따라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좀 여기 써볼까요? 적합성 원칙이라고 하는 건 목적을 달성하는데 A라는 수단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B라는 수단도 C라는 수단도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중에 아무거나 써도 적합성에는 맞는 거야. 하지만 2단계 필요성인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요? 최소 침해성,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 별칭도 알아둬야 돼요. 필요성 원칙은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할 때도 그 중에서 가능한 상대방 국민에게 가장 적게 피해를 주는 수단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비교해 봐야죠. 이 중에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상대방한테 가장 적게 피해를 주는 수단이 뭐냐? 그게 비교해 보니까 B더라. 그럼 요거 하나를 이제 2단계 필요성 원칙 단계에서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최소 침해 주는 수단이 아닌 수단을 택하면 위법이 되죠. 그 다음에 3단계 상당성 원칙이라고 그래요. 상당성은 좁은 의미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부르는 거 별칭도 알아두고요.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알아둬야 돼요. 자, 상당성 원칙은 이 필요성 원칙 2단계에서 최소 침해하는 수단으로 택해진 게 있죠. 이거를 실제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예상되는 결과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예상되는 결과 2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뭐야? 목적을 달성하는 거.
이건 뭐겠어요? 의도한 공익이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피해가 생기는 거, 상대방의 불이익,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거야. 이 상대방의 불이익은 사익과 관련되는 측면이야. 자, 이걸 비교해 봐서 상대방한테 불이익이, 이 수단을 사용한 상대방의 불이익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그거보다도 달성해야 될 공익 목적의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럴 때만 어떻게 돼? 이 수단을 사용하는 게 적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대로 부등호가 이 수단을 씀으로써 달성되는 공익 목적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이 워낙 크다. 이렇게 나오면 이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용했다면 위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례 원칙이랑. 여기 내용 부분을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례 원칙. 이익 주는 거, 급부행정, 이익 주는 작용까지도 과도하게 주면 비례 원칙 위반이다. 이익 주는 데까지 적용된다. 내용, 적필상 세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내용 부분을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99쪽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 페이지 99쪽에 가면 관련되는 판례들이 다음 페이지까지 좀 드러났어요. 다만 이 판례가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시험 문제 출제를 안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실제 경찰 업무에서 이 비례 원칙이라는 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99쪽에 그 중간에 보면 5 해가지고 그 5 있고 방가로 1번 나오죠. 방가로 1번 보면 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승용차를 주차 목적으로 이런 사건 나오죠. 그거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말하면 이런 사건이에요. 어느 골목길이 있고, 그죠? 그 골목길에서 이거 사건 한번 우리가 써볼까요? 어느 주택가 도로가 있고, 주택가 도로에서 골목길이 있고, 골목길 들어간 곳에 A라는 사람의 집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주택가 도로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자기 차를 주차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술 먹고 있었다. 근데 차 빼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집에 나와갖고 6m 정도 차를 옮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거예요. 측정해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2%가 나왔대요. 그러면 0.1% 넘게 나오면 면허 취소 기준이거든. 그래서 면허 취소를 했어요, 경찰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과한 조치 아니냐 하면서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소송을 냈다는 거예요. 응? 자, 법원의 판결은 어때요? 여러분, 근데 도로교통법은 뭐라고 법으로 정해놨냐면 음주운전한 자 적발하면 운전면허 취소를 시킬 수도 있고 1년 이하의 면허 정지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면허 취소해야 된다고 한 가지로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경찰이 선택을 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재량, 면허 취소를 시킬 수도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 정지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경찰은 지금 혈중 알코올가 0.1%가 넘었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를 시켰어. 그런데 이 사람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 차를 몰고 어디를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응? 두 번째는 사고가 난 것도 없다. 단지 그냥 집 앞 골목에서 주차 목적으로 6m 옮겨놓은 것밖에 안 됐는데 이거 가지고 면허 취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그죠?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주장하는 건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 동안은 다시 면허를 못 받아요. 면허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건 1년이 지나야만, 면허 취소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면허를 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차를 이용해서 책을 배달해갖고 생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다, 이런 이유로 너무 과한 조치라고 싸운 거야.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그래, 상대방한테 발생되는 불이익도 크겠으나 뭐하고 또 비교해 본 거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아야 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워낙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 면허 취소했다고 해서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피해도 크겠지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음주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면허 취소했다고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면허 취소는 적법이다 그랬죠.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요게 그 위에 5번 제목하고 이 방과로 1번 사례하고는 조금 제가 위치를 잘못해놨네요. 그래서 방과로 1번은 적법이라고 결론 났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방과로 2번 사례는
경찰이 난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술 먹고 난동 부리는 사람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소지한 게 가스총, 경찰봉, 그다음에 소총 이렇게 세 가지 수단이 있었는데 이 중에 아무거나 써도 난동 제압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성 원칙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출동한 경찰 2명이 어떻게 돼요? 가스총이나 경찰봉만 사용해서도 충분히 난동을 제압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상황인데도 굳이 소총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돼요? 필요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 비례 원칙 위반. 그런데 경찰은 얘가 칼 들고 경찰한테 찌를 듯이 덤비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득이 소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강력히 주장을 하니까 법원이 일단 좋다. 소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때는 엄격한 요건하에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죠. 난동을 제압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난동 제압을 위해서 총기 사용할 때 지켜야 될 수칙이 총기 장전할 때는 첫 발은 공포탄을 장전해야 돼요. 그래서 위험용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발부터 실탄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총을 쏠 때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체를 향해 쏴야 돼요. 대퇴부위야. 그런데 왼쪽 가슴에다가 바로 쏴서 바로 사망케 했다면 총기 사용을 과잉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결과적으로는 위법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비례원칙 위반으로 인정된 거예요. 한편 99페이지 맨 아래 방과후 1번 판례는 뭐예요? 15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징계 받은 적도 없고 2번이나 장관급 표창을 받았다. 그런 가정 형편 어려운 점 이런 거 다 고려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돈을 요구해서 뇌물 받는 거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를 보면 스스로 사례를 요구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99페이지.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서 뇌물 요구해서 받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이게 과잉이 아니라고 봅니다. 응? 그러나 이제 일 처리를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정당하게 공정하게 업무 처리했는데 뭔가 고맙다고 뭔가 사례 형식으로 이렇게 자리 비웠는데 돈 봉투를 놓고 가거나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수동적으로 공정한 업무 처리해줘서 고맙다 이래가지고 돈 봉투 자리 비운 사이에 놓고 간 거 어떻게 소지하고 있다가 뇌물 받았다는 혐의로 걸려가지고 징계 이렇게 될 때도 그때는 어떻게 돼요? 먼저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소지하게 됐다 이럴 때는 징계를 한다 해도 아주 가벼운 징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해임, 파면 이런 건 너무 과하다. 또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한편 100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방과후 2번 뭐 있어요? 교통법규 위반하는 운전자한테 10,000원 받은 경찰 공무원이 10,000원 받았어요. 뇌물. 신호 위반한 자 적발하고 뇌물 10,000원 받았는데 뭐 했어요? 뇌물 받았다는 혐의로 징계를 했는데 파면을 시켰어요. 파면이 해임 잘랐죠. 해임 나가면 이제 신분 박탈이에요. 이 경찰 공무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고 소송까지 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례를 보면 이제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경찰 공무원이 순찰 오토바이에 이제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어. 기름 넣고 있는데 어떤 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쌍 가는 거야.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쫓아갔어. 갔는데 이제 운전자는 이제 젊은 여성 운전자야. 그래갖고 이제 운전 면허증 제시 요구하니까 신호 위반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약속의 시간에 늦어서 그랬다고 한 번만 봐달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되게.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 공무원이 마침 점심 때도 됐는지 그냥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뭔가 커피값이라도 줘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제 저 여성 운전자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줬다는 거야. 응? 10,000원 꺼내 줬는데 또 이게 이제 10,000원짜리를 펴서 준 거지. 응? 펴서 주니까 이 경찰 공무원이 돈을 그렇게 주는 거 아니라고 이제 돈을 한 2번 이렇게 10,000원짜리를 2번 접어서 면허증 크기 정도로 접어갖고 면허증 밑에다가 이렇게 안 보이게 접은 채로 이렇게 같이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돈 주는 방법도 가르쳐 줬대. 응? 그 다음에 근데 그 옆에 운전자 옆에 동승자가 있었는데 동승자가 이제 이 경찰 공무원 이름하고 타고 온 오토바이 번호를 적고 있는 거야. 응? 입력하고 그냥. 그걸 보고 이 경찰은 신고하려고 그러냐? 신고하려면 하라고.
나는 이제 가벼운 징계로 그칠 테지만 당신들도 법 위반했다, 또 뇌물 주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당신들도 처벌된다, 이런 식으로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러고 이제 끝나고 갔는데 실제 이 운전자들 측에서 전화로다가 신고를 해보는 거예요. 지방경찰청에다가. 그래갖고 이제 내부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해임이 난 거예요. 해임. 이 경찰공무원은 처음에는 또 막 부정을 했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해임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거야. 자르는 결정이. 그랬더니 이 경찰공무원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원래 공무원들은 징계 같은 거 받으면 바로 소송 못 가요. 법원에 소송 제기하기 전에 이제 소청심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구제 신청을 한번 하고 거기서 구제 안 되면 소송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구제가 안 된 거지. 그래서 소송까지 갔는데 어때요? 판결이 1심 재판, 우리 3심제로 소송한단 말이야.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졌어요. 그래서 이 소송의 1심에서 진 경찰공무원이 다시 고등법원에 다시 청구, 즉 항소한다 그래. 그래서 고등법원에 갔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이건 좀 위반 정도에 비해서 과하다. 이래가지고 이 경찰공무원이 우리 또 승소했어. 보다 가벼운 징계로 충분한데 해임까지 한 건 너무 심하다. 이래가지고 경찰공무원이 승소. 그랬더니 이번에는 해임 조치를 한 지방경찰청장 측에서 이 고등법원 판결에 승복 못한다 해서 다시 대법원, 마지막 대법원에다가 다시 청구했어. 이게 이제 상고한다 그래. 대법원 올라. 대법원의 상고. 대법원의 판단은 또 뒤집었어. 자, 뇌물 액수는 뭐 만 원밖에 안 되고 또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그죠? 그리고 별다른 뭐 예전에 뭐 징계받은 전력도 별로 없다고 그러지만은 죄질이 너무 나쁘대. 세 가지 점에서. 첫째, 먼저 돈을 요구했다. 응? 두 번째, 돈 어떻게 주는지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줬다. 세 번째, 신고하면 당신들도 뭐 처벌된다 이러면서 협박성 발언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건 도저히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돼?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이거는 신분 박탈하는, 자르는 해임이라는 징계 조치했어도 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최종 결정이 난 겁니다. 이거 9시 뉴스에까지 나오고 경찰 망신시킨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방가로 3번 얘기는 어때요? 응? 주치증 운전 금지, 음주운전 3번 하면, 여러분 음주운전 2번째 걸린 사람이 3번째 또 음주운전 걸리면 음주 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치 안 나왔어도 3번째 음주운전 걸리면 면허 무조건 취소시키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삼진 아웃제도라고 일명 칭하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법률규정위원 아니냐, 과잉위원 아니냐 하고 문제 제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현재 결정이죠. 삼진 아웃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응? 자, 우리 뭐 시험에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인터넷에서 아마 이런 거 기사 본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이라고 인터넷 기사 이런 거 본 일이 있어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 응? 시험과 직결된 건 아니야. 잠깐 머리 식히는 차원에서 이것도 비례원칙과 관련이 있어서 설명합니다. 자,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가서 2년간 연수를 받고 졸업하면 이제 변호사 자격 나오고 판사 검사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사법고시 붙은 연수원생 A 남자가 있어. A 남. 근데 이 A 남은 이제 B녀와 이미 결혼한 상태야. 응? 유부남이죠. 근데 연수원 가서 C녀를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말하면 불륜을 한 거야. 불륜 관계. 응? 그런데 이게 이제 불륜 관계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이 불륜을 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이제 B녀는 되게 뭐 화났겠죠. 근데 이 C녀가 찾아가서 또 찾아간 건 아니지 뭐 휴대폰으로 뭐 우리 사랑한다 뭐 이렇게 우리 결혼할 거니까 헤어져 달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뭐 연락하고 그랬나 봐. 어쨌든 이 충격으로 B녀는 자살을 했대요. 자살. 응? 그래서 자살했고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응? 근데 이 A남 측에서는 A남자 측의 집안이 이 B녀의 부모에게 이제 미안하게 됐다 이러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 가지 더 이상은 문제 삼지 말아달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재산을 좀 돈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는 마무리를 시키려고 했나 봐. 일단 그렇게 됐는데 이 C녀가 이제 전혀 이
부모에게 자살한 이 B녀의 엄마에게 가서 뭐 사과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 자살한 B녀의 엄마가 화가 나서 연수원 앞에 가가지고 C녀에 대해서 막 뭐 사과도 없고 막 하면서 피켓 시위를 한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인터넷에 이제 사진이 찍혀갖고 올라오고 하면서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무부에서 조사가 들어갔어. 조사가 들어가서 이걸 밝히고 그에 따라 어떻게 이 사람들도 이제 공무원 신분이거든. 사법연수원생도. 그래서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A남한테는 무슨 징계를 했냐면 파면을 했어요. 그 다음에 B녀한테는 3개월 정직이랑 징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3개월 정직이면 3개월 동안 직무 정지됐다가 즉 교육 못 받다가 3개월 끝나면 다시 복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원 교육 받고 나오면 이제 변호사 됩니다. 자기유지다. 근데 이 A남은 파면이 되면 연수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 자격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징계가 내려진 거죠. 이것도 중징계이긴 한데 그런데 C녀는 그냥 이걸 받아들였나 봐.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최근에 보니까 연수원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수원 마쳐가지고 이제 변호사 활동하려고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 등록을 하려고 그랬더니 변호사협회에서 야 이건 좀 받아주기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A 남자 측은 자기 파면한 조치에 대해서 과잉이다고 소송까지 또 간 모양이야. 그래서 1심 판결은 나온 모양인데 1심 판결에서 뭐라고 나왔겠어요? 비례원칙 위반 아니다. 이렇게 또 판결 나왔다. 다 우리 비례원칙이라는 게 엄청 많이 활용됩니다. 실제 업무에서. 자, 비례원칙.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0조개 평등의 원칙 있어요. 자, 평등원칙은 우리 경찰 작용 국민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평등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공평하게. 즉 괄호 속에 두 번째 줄 뭐 있어요?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찰 작용할 때. 그래서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또 해석을 해봅시다.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등 대우 허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서 차등 대우 허용하고 있는 예를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생각나요? 예를 들면 뭐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차등대우. 그죠? 또 주차장에 있어서 뭐 장애 있는 자에게는 그 주차 구역 정해놓고 거기에 장애인만 주차하도록 하는 거 좋은 자리. 그죠? 이런 것들도 합리적 이유 있는 차등이죠. 그죠? 또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자녀에 대해서는 뭐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주고 이런 것도 합리적 이유 있는 차등대우. 여기서 허용되는 예로 들어지죠. 자, 그래서 거기에 뭐 판례 이렇게 들어놓고 했는데 그건 참고로 읽어두세요. 평등원칙 그게 심각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이건 그냥 여담인데 우리 이것도 다 문제됐어요. 우리 병역법 보면 남자만 군복무 의무를 규정해놨죠. 여자들은 군대 안 가도 되게 해놨죠. 군복무 의무. 이것도 평등원칙 위반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청이 들어갔는데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합리적 이유 있다 그래가지고 평등원칙 위반은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군 업무 성격이 신체 구조상 남성에게 더 적합하고 뭐 여성들은 이제 왜 임신과 출산에 부담도 있고 하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거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평등의 원칙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101조에 하면 자기구속의 원칙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기구속의 원칙 의미 공부하세요. 의미. 자, 어쩌고저쩌고 한 3줄 써놨는데 두 번째 줄부터 보죠. 즉 행정기관은 자기네가 스스로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는 사무처리 기준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이탈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내용적으로 뭐와 똑같으냐면 평등원칙에 어긋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평등원칙과 똑같은 내용이야. 다만 이 자기구속원칙이란 건 자기가 누구냐면 행정기관이야. 행정기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무처리 기준 또는 그동안에 쭉 업무 처리에서 쌓아놓은 관행이 있어요. 행정기관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무처리 관행 내지 기준 이런 게 있다면 그거를 국민한테 불평등하게 적용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평등원칙하고 똑같은 건데 다만 앞에 평등원칙은 주로 국회, 행정기관 말고
국회가 만든 법률을 집행할 때 평등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거와 주로 관련이 있다면 여기 자기구성 원칙은 행정기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무처리 기준, 업무처리 관행 이거를 평등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그거고. 그래서 근거 부분에서 판례를 보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모두 평등 원칙을 근거로 또는 바로 뒤에 공부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을 근거로 해서 자기구성 원칙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 하는 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쭉 있지만 뭐 시험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공부하세요. 거기에 적용 요건 및 한계 부분 가봐. 쭉 내려와서 102조에 적용 요건 및 한계에서 동그라미 4번을 포인트하세요. 동그라미 4번. 4번에 뭐라 하세요? 자기구속의 법리라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기존에 만들어서 적용해오던 사무처리 기준 내지는 사무처리 관행이 적법한 것이었을 때만 그 다음부터도 또 딴 사람한테도 똑같은 기준 이런 걸 적용하도록 요구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행정 관행 내지 사무처리 기준이 적법일 때만 적용되는 거고 어떤 기준 만들어 갖고 쭉 그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해왔는데 나중에 그게 위법한 것이었다고 판명이 났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나도 똑같은 입장에 있으니까 나한테도 똑같이 해줘. 똑같은 기준대로 해줘.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거야. 왜냐면 앞에 거 위법이라는 게 판명이 났는데 그걸 평등이라는 논리에 따라 위법한 적용을 계속 해줘야 된다면 딴 사람한테도 또 계속해서 위법한 적용이 영원히 나가야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해왔던 기준 적용 사례들이 적법일 때만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 상대방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위법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법일 때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다. 이 점을 유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가지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의, 근거로서의 판례 입장, 그 다음에 한계로서 4번. 위법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원칙으로서 102쪽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걸 공부해보자. 자, 신뢰보호 원칙 의미 공부해 둡시다. 행정기관이 행한 언동이니까 뭐예요? 국민에게 말하고 행동한 거. 행정기관이 행한 언동이 정당하다. 계속 존속되리라고 사인, 개인이 믿었다면 그 믿음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면 보호해줘야 된다는 원칙이다. 읽고요. 이거 독일에서는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금반원의 법리라 그래서 자기 말한 것과 반대되는 행동은 금지된다는 거의 유사한 내용의 원칙이다. 그래서 의미 공부했죠. 자, 근거로서 이론적 근거는 첫째 줄을 밑줄여주세요. 법치국가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중 하나인 법적 안정성에서 찾는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에서 찾는다. 법적 안정성. 실정법적 근거로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간단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적용 요건을 볼까요? 적용 요건은 우리 대법원이 행정기관이 말하고 행동한 거 믿고 따랐다 해가지고 국민이 신뢰보호 주장해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자, 거기 둘째 줄부터 보죠. 동그라미 1번 중요 단어가 뭐냐면 공적인 견해 표명이에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믿게 만드는 선행 조치라고도 하는데 국민이 믿게 만드는 행정기관에 뭔가 언동이 먼저 있어야 돼.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상대방 국민이 그걸 믿었어야 되고 그 신뢰한데 중요한 거 뭐 있어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잘못이 없어야 돼.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뭔가 한다, 약속한 것 또는 이미 행한 조치 적법이다, 계속 존속될 것이다 이렇게 믿은 데 대해서 그것이 적법이라고 믿은데 잘못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믿고 있었던 걸 보호하는 게 아니라 믿고 개인이 행동으로 옮긴 게 있어야 돼. 뭐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랬으면 세금 내려고 했던 돈을 딴 데다 소비를 해버렸다든지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이 있었다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 투자해가지고 뭐 준비한 행위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세 번째 신뢰를 하고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한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개인은 행정기관의 언동을 믿고 신뢰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나중에 맨 처음에
뭐 한다 안 한다 했던 언동하고 정반대되는 행위래. 허가 내준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준비 다 갖춰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엉뚱한 이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상대방의 신뢰를 깨뜨리고 불이익을 발생시켜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행정기관이 애초에 한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대되는 조치를 함으로써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생겼어야 되고, 이러면 이제 일단 신뢰보호 위반이다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응? 그런데 행정기관이 뭐 해줬다가 또는 해준다고 약속했다가 나중에 취소하거나 거부하거나 내주는 걸 이렇게 한 조치가 마지막 5번, 공익이라든지 제3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공익이나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면, 즉 상대방한테 약속된 행위를 계속 해주거나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될 수도 있겠으나 그 때문에 공익이나 다른 국민의 제3자인 다른 국민의 이익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약속을 안 지켜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또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요거 공부해 두고요. 자,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우리 경찰 시험에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굳이 뭐 세부적으로는 안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찰 업무와 관련해서 신뢰보원칙 사건 한번 보죠. 경찰 업무에서도 신뢰보원칙 중요한 거예요. 103쪽에 보면 판례 1번, 2번 2개 정도 볼까요? 판례 1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택시기사가 있는데 택시기사가 첫째 주 어떻게 돼요? 운전면허 정지를 받았대요. 그럼 뭐 예를 들어 3개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렇게 나오면 3개월 동안 운전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부여된 거지. 그럼 3개월 동안 운전하면 안 되는데 면허 정지 기간 동안 또 몰래 운전하다 또 걸린 거야. 그러면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이 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걸렸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찰로서는 운전면허 취소시키는 조치를 하게 되고 또 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가 되니까 무면허 운전죄로 검찰에 이제 의해 기소가 되고 벌금형이니 뭐 징역형이 이런 또 형사처벌을 또 받게 돼요. 면허 취소 정지는 행정상의 제재고 벌금 징역 재판해가지고 벌금 징역형 받게 하는 건 또 별도의 벌로서 그는 형사처벌이에요. 응? 그런데 부장 택시기사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또 몰래 하다가 또 적발돼서 뭐는 이제 받게 했어 경찰이. 응? 벌금 징역형은 받게 했어요. 그래서 그 택시기사 형사처벌 받았죠. 예를 들어 벌금형 받았고 벌금 냈어. 근데 그거하고는 별도로 우리 지방경찰청장이 뭘 해야 돼? 운전면허 취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 취소는 안 해놨어. 그리고 얼마 지났어? 3년이 지나버렸어요. 3년이나 지난 다음에 뒤늦게 너 3년 전에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했지? 너 이제 면허 취소한다. 뒤늦게 나갔더니 상대방은 반발하는 거지. 상대방은 뭐라고 믿었다는 거야? 자기가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거 적발된 시점 그때 면허 취소 조치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3년이 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면허 취소하는 건 그동안 아무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자기의 신뢰를 뺏는 것이 되고 법적인 불안정성을 너무 크게 가져오는 거다. 따라서 이거는 3년 만에 면허 취소시킨 조치는 위법이다. 뭐에 위반돼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에 위반이다 하고 소송을 낸 거야. 어떻게 인정됐어요? 응? 그래서 이거 면허 취소 조치 위법이라고 판결 났습니다. 응? 자, 여러분들 이게 면허 취소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얼마 안에 면허 취소 조치해야 될까요? 법으로 정해진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응? 그래서 언제까지 면허 취소해야 된다 기간이 정해진 건 없지만 이렇게 불문의 법원리에 의해서 너무 오랫동안 취소 안 하고 방치해 놓으니까 취소권 행사 허용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응? 너무 오랜 동안 내버려두고 있다가 불이익 조치하는 건 신뢰보호 위반이라는 거예요. 한편 2번 판례는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어. 그런데 음주 수치가 0.1%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 그 면허 취소 기준치가 나온 거야. 그러면 적발한 경찰관은 얘 음주 수치 면허 취소 기준치 나왔으니까 면허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 작성해서 올렸어. 그런데 경찰서 안에서 그 전산 입력 담당하는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최종 뭐가 나왔냐면 경찰서장 이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면허 취소해야 될 자한테 면허 정지 조치가 나간 거야. 상대방은 이제 면허 정지라고 이제 믿은 거죠. 그런데 뒤늦게 이제 경찰이 착오를 발견하고 한참 뒤에 다시 뭐 한 거야? 지방경찰청장 이름으로
면허 정지했던 걸 면허 취소로 바꿔서 더 센 조치를 다시 내보낸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원래는 면허 취소시켜야 될 사안인데 잘못 나갔었다, 면허 취소로 다시 바꾼다 하면 그냥 좋다 말았네 하고 기분 나쁘지만 그냥 그냥 따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안 있었어. 그죠? 보통 사람은 아니야. 뭐래요? 자기는 면허 정지로 다 끝난 줄 알았다. 근데 이제 와서 뒤늦게 더 불이익이 더 큰 면허 취소로 바꾸는 게 어디냐? 이거는 자기의 신뢰를 뺏는 거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그죠? 이겼어요, 법원이. 그래서 거기 보면 셋째 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동일한 위반 사유에 대해서 보다 무거운 면허 취소를 하기 위해서 이미 행해진 가벼운 면허 정지를 취소하는 건 상대방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이 돼서 허용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면허 취소는 안 당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것처럼 경찰 업무에 있어서도 이렇게 신뢰보원칙이라는 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응? 자, 그 정도 보고요. 다음 페이지에도 뭐 판례들이 있는데 뭐 참고로 그냥 읽어두는 선에서 끝이세요. 자, 그 다음에는 104쪽에 보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의미는 단순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 그 권한 행사하는 원인이나 목적하고 아무 관계없는 뭔가를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세 안 낸다고 여권 발급 거부? 자동차세 안 내는 거하고 여권 발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결부시켜서 여권 발급을 거부한다든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또 뭐예요? 그 자동차세 안 낸다고 운전면허 발급 거부?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관계 없는 걸 결부시키면 안 돼요. 더 심하게 따지면 수도요금 안 낸다고 전기 끊어요? 안 되겠죠? 연관 없는 걸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법.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손쉬운 걸 쓰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거 연관 없는 거 조치를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통제하기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의미 정도 가볍게 읽어둬요. 자, 우리 이 경찰 업무와 관련해서는 주로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돼서 이 부당결부금지 원칙이 활용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에 105쪽에 그 운전면허 관련 판례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거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어. 지금 경찰 학개론을 처음 공부할 때는. 여러분 우리나라 운전면허 종류가 어떻게 돼 있어요? 1종 면허가 있고 2종 면허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고 1종에도 대형 면허, 특수 면허, 보통 면허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있고 2종도 보통 면허, 소형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있어가지고 이 면허에 따라 또 어떻게 돼요?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들이 다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응? 자, 그러면 사건을 간단히 소개해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105쪽에서 이제 2번 번호 있고 방과로 1번이죠. 방과로 1번 그 사건을 보죠.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 사람이 면허가 지금 몇 개 있대요? 3개 면허를 딴 사람이 있어요. 2종 소형 면허 따 있고 1종 보통 면허도 땄고 1종 대형 면허도 딴 3개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3개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음주운전하다 걸렸냐면 뭐예요? 예를 들어 250cc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 걸린 거야. 적발됐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이 사람 운전면허 검색해 보니까 3개 면허가 뜨니까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의 면허를 3개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조치를 했거든. 그랬더니 이 상대방이 뭐래요? 자기가 음주운전한 차는 이 250cc 오토바이만인데 왜 3개 면허를 모두 취소하냐 이러면서 3개 면허 모두 취소한 걸 위법이라고 하면서 소송을 낸 거야. 부당하게 결부시켰다 이거죠. 자, 이거 판결이 뭐로 나왔다는 거야? 위법하다고 판결 나온 거죠? 응? 자, 이거 어떤 논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2종 소형 면허라는 건 뭐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냐면 오토바이 중에 125cc 초과하는 배기량의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도로교통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이륜 자동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있죠. 그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불러요. 도로교통법에서. 어쨌든 2종 소형 면허는 오직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 설명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운전을 했는데 운전한 차가 무슨 차예요? 250cc 오토바이죠? 여러분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이 사람은 어떤 면허로 운전한 걸까요? 2종 소형 면허로 운전한 거예요. 그런데 1종 보통 면허 있어도 이 배기량 125cc 넘는 오토바이는 1종 보통 면허 있어도 운전할 수 없는 차예요. 1종 대형 면허 있어도 대형 면허도 운전할 수 없는 차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거 운전할 때 무슨 면허로만 운전한 거예요? 2종 소형 면허로만 운전한 셈이에요. 따라서 이거의 운전에 이 두 개 면허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면허로만 운전한 셈이에요. 자, 우리가 또 한편 각도를 달리해 보면 이 사람이 2종 소형 면허를 따지 않은 사람이다. 2종 소형 면허는 없이 1종 보통 면허하고 1종 대형 면허만 딴 사람이 뭐예요? 이걸 운전하다 음주운전하다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면허 운전에다가 음주운전까지 되는 거죠.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뭐만 취소했어야 옳다는 거예요. 2종 소형 면허만 취소했어야 된다. 근데 경찰이 3개 면허 모두 취소했을 때는 이 2개 면허는 관련 없는 면허인데 이 차의 운전과 관계없는 면허를 같이 묶어 취소한 거니까 이 2개 면허까지 취소한 건 위법이다. 요거만 취소한 것으로 남게 되죠.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를 또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 이런 사건 한번. 자, 1종 보통 면허가 있고 1종 대형 면허가 있는 사람, 이렇게 2개 면허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 그런데 여러분들 1종 보통 면허 따면 몇 인승 차까지 몰 수 있게 돼 있죠? 1종 보통 면허 딴 사람. 네. 1종 보통 면허 따면 15인승까지 몰 수 있어요. 대형 면허는 인원수 제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12인승 봉고차 같은 거, 12인승 승합차를 음주운전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이거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가진 면허 모두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하면 이거 적법일까요? 위법일까요? 응? 이쪽 논리 적용해봐요. 어때요? 네, 적법. 그죠? 왜 적법이야? 자, 12인승 승합차는 1종 보통 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는 차, 1종 대형 면허 갖고도 운전할 수 있는 차예요. 응? 따라서 이 사람이 이걸 운전할 당시에는 2면허로도 운전한 거고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한 거고 2개 면허로 동시에 운전한 거다. 응? 그러니까 두 면허 모두 이 운전에 관계돼 있어. 따라서 모두 관련돼 있으니까 모두 취소하는 거 적법이다. 응? 같은 논리죠? 응?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 보자. 이번에는 자, 2개 면허, 1종 보통 면허 있고 1종 대형 면허 있어요. 2개 면허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5인승 버스를 음주운전하다 걸렸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거 경찰이 2개 면허 모두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두 취소하면 적법일까요? 위법일까요? 예? 모두 취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적법일까요? 위법일까요? 응? 자, 요거는 일단 보자. 45인승 버스는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죠? 1종 대형 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종 대형 면허 갖고 이 차를 운전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1종 대형 면허만 취소해야 될 것 같죠? 응? 그렇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적법입니다. 취소 적법이야. 왜 그러냐면요. 조건 지우고 설명할게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 운전면허 체계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이만큼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응?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이만큼. 근데 그 안에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포함이 다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속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1종 대형 면허는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이외에 다른 차종까지 다 몰 수 있는 거야. 말하면 포함하는 동심원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응? 그렇다면 이 사안을 보죠. 이 사람이 지금 45인승 버스를 음주운전했다면 1종 대형 면허만으로 운전한 셈이니까 1종 대형 면허만 취소해야 될 것 같죠? 근데 1종 대형 면허를 취소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다 몰 수 없게 하는 거죠? 운전 못하게 하는 거지.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다 들어있어. 그러니 일종 대형 면허 취소한다. 목적이 달성되려면 일종 보통 면허도 로 운전할 수 있는 차도 몰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대형 면허 취소하니까. 그러니까 일종 보통 면허까지 모두 다 취소해야 맞다라고 해서 적법이 되는 겁니다. 이쪽은 조금 이쪽과 다른 논리가 되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면허의 이런 동심원 체계로 들어가 있는 게 2개 면허가 더 있어요. 요 안에 뭐가 또 있냐면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원동기 면허라고 하는 게 125cc의 오토바이 몰 수 있는 면허가 원동기 면허라는 게 또 제일 안쪽에 있어. 그러면 이 4개 면허 간에는 이렇게 포함하면서 더 많은 차종을 몰 수 있는 면허로 서로 포함 관계, 동심원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4개 면허 간에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걸 정리해봐. 4개 면허를 딴 사람이 있다고 쳐자. 4개 면허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 대형 버스를 음주운전하다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버스는 대형 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야. 그럼 대형 면허만 취소해야 돼요?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다 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 안에는 다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4개 면허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동기를 음주운전하다 걸렸어요. 원동기 음주운전. 우리가 도로교통법 원동기라고 부르는 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입니다. 125cc 100이량 오토바이예요. 이하 오토바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이 경우에도 역시 모두 취소합니다. 응? 왜 그럴까요? 원동기는 이 원동기 운전은 원동기 면허로도 운전한 거고요. 2종 보통 면허 따도 원동기 몰 수 있어요. 1종 보통 면허만 따도 원동기 몰 수 있어요. 대형 면허 따도 원동기 몰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동기를 운전할 당시는 4개의 면허로 동시에 운전한 셈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운전에 모두 관련돼 있어요. 4개 면허 모두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요. 4개 면허 간에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취소입니다. 응?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사례들이 바로 지금 설명한 논리에 따른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러면 한번 경찰 공무원 됐을 때 이 면허 취소 정지 업무 하는 담당하게 될 텐데 그 관련해서 이 판례 태도를 실무하고도 관련이 있죠. 참고적으로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그랬는데 별로 크게 그 설명할 필요를 별로 크게 못 느끼니까 한번 가볍게 읽고 그 다음에 107쪽에서 경찰법의 효력 범위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경찰행정법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크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한번 읽는 선에서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간에 공부했던 거는 이제 조울이라고도 불러지면서 최근에는 일반 원칙이라고는 불문의 법으로서의 비례 원칙, 그다음 평등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이렇게 5가지 원칙과 관련해서 그런 원칙의 뜻, 또 세부 원칙, 또 관련된 몇몇 사건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두기 바랍니다. 이 원칙 자체로 또 사건 자체로 아직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는데 역시 기본 베이스로 공부를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 시간 말고 그 다음 시간 쉬는 시간을 잠깐 갖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 하는 부분은 단골로 나오는 영역이니까 그때 강조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